올해 하반기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등록하셔 가시면은 우리 곽재식 교수님께서 너무 던지지 마시고요. 직접 이렇게 세족식 학생들 세족식 해주십니다. 아니요. 세족식이고요. 인사 시간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지만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어렵게 모신 곽재식 교수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곽재식 작가님으로 워낙 유명하십니다.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상 최대 내기 등등 소설. 한국 괴물백과 이거는 뭐 거의 안 읽어본 분이 없으시죠?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죠. 네, 아, 네. 오, KBS 라디오 곽재식의 과학 플러스, 김영철의 파워 FM, 곽재식의 과학 편의점, MBC TV 심야 괴담회. 한국 역사 기록 속 등장하는 괴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 괴물 이야기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헤쳐서 어떻게 일수할 수 있겠느냐. 아,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잘해주시고요. 거인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거인 이야기의 형태가 어떠냐. 예. 바다에서 항해를 하거나 돌아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풍랑을 만나요. 폭풍이나. 이 사람이 어딘가로 멀리 떠내려갑니다. 외딴 섬 이런 곳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 어떤 섬입니까?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인섬. 섬이고요. 아, 보통 거인들이 포악하고 무섭게 나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오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그래서 괴물인 거인을 따돌리고 다시 신라로, 고려로, 조선으로 돌아온다. 이런 게 되게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좀 더 분명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한국의 전통적인 거인 이야기 무엇이 있느냐? 장인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장인 이야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긴 사람, 큰 사람 이런 뜻으로 장인이라고 하거든요. 아. 장인인데 장인이 사는 나라가 있다라고 해서 장인국 이야기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원래 중국의 기문이라고 하는 책에 기이한 이야기들을 들은 것을 모아놓았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줬나 봐요. 그래서 신당서 같은 중국 역사책에도 실리고 그거를 역으로 한국인들이 또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책 예를 들면 삼국사기 이런 데도 그 내용이 실립니다. 삼국사기는 실제로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쓴 책이니까 예. 중국에는 한반도에 대해서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퍼져 있는데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좀 비판적으로 적혀 있긴 해요. 무슨 내용이냐? 신라에서 동쪽으로 바다로 떨어진 어떤 곳에 먼 나라에 가면 예. 장인들이 사는 장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롱맨들이 사는 나라. 장인들 어떻게 생겼냐? 일단 현대 미터법으로 환산한다면 한 3, 4m, 4, 5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크기. 그리고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빨은 날카로운 톱니 같고 손은 갈고리처럼 생겼다고 돼 있어요. 손톱은. 불을 이용을 해서 뭘 한다거나 그런 문명을 사용하는 그런 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그대로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장인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하는 나라가 신라에서 동쪽으로 가면 있기 때문에 신라 사람들은 철로 된 관문이라는 뜻이죠. 철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아주 좋은 무기들을 장치해 놓은 다음에 예. 그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방어하고 있다라고 이 기문이라는 중국 책에 실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신라 시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전통이 있는데 예. 비슷한 이야기가 고려 시대, 뭐 조선 시대 전기 후기에 여러 편 막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꽤 있었구나. 전통이 되게 깊구나.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예. 좀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활용해도 좋겠다. 예.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인을 만나서 싸우는 종류의 이런 이야기는 중세 유럽 전설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서왕 전설 이런 걸 보다 보면 아서왕의 기사들이 맨날 어디에 가가지고 거인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이제 추론해 보자고요. 예. 왜 세계 각지에 이렇게 거인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는 걸까요? 뭘 보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딴 나라에서도 만들어낸 것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하필 거인을 봤다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남의 나라에 그런 식으로 오면 보통 그 나라에서 소문이 나겠죠. 이상한 사람 바다에서 떠밀려 왔어. 저 한복 입은 사람 왔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대부분 무슨 경찰, 수비대, 뭐 경비대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통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른 전혀 다른 문명권의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문명권 사람 중에서 제일 용맹하고 힘센 사람, 등치 좋은 사람이 서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진짜 겁먹겠죠? 뭐 옷차림 다 다르고 막 얼마나 겁먹겠습니까? 약간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투영이 된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겨우겨우 이제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친구한테 이야기해줬겠죠. 거기 가니까 진짜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더라. 진짜 우락부락하고
정말 한 손으로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쭉 찢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오. 그 정도의 험상궂음을 자랑하는 그쵸.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십상이겠죠. 이게 또 그렇죠. 썰 풀다 보면 또 과장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려면 입에서 입으로 건너갈 때마다 MSG가 또 이렇게 한 주먹씩 들어가는 들어가죠. 거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덩치 좋고 무서운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보통 사람의 10배나 되는 덩치에 이빨은 톱니바퀴 같고 손톱은 갈고리 같은 놈들이 사는 나라에 그 아이씨가 갔다 왔다더라 라는 식으로 소문이 확산되는 일이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들이 예. 많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추리를 합니다. 좋은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과학 느낌은 좀 없죠. 뭔가 과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약간의 SF적인 상상력 여기에 더 팍팍 뿌려본다면 예. 네. 사람을 닮은 이 유인원 종족들 중에서 예. 발굴된 자료가 있기로 가장 거대했던 동물 기간토피테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피테쿠스라는 거는 뭐 이제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럴 때 나오는 그 피테쿠스죠. 기간토는 이제 자이언트 하고 들어맞는 그 어근이 있는 말이죠. 이 짐승의 뼈가 발굴이 되었는데 크게는 키 3, 4m, 작게는 2, 3m 정도로 이 사람을 닮은 영장류 계통의 짐승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 자, 이 짐승이 살았던 시기가 길게는 100만 년 전, 짧게는 10만 년 전으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동물이 나타난 거를 멀게 잡으면 10만 년 전까지도 봐요. 사람하고 공존했었던 시기가 잠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은 있는 거예요. 사실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면 약간은 겹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토피테쿠스의 이 유골, 뼈, 화석 어디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 베트남, 인도 같은 이 아시아 쪽 그것도 동쪽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끼워 맞춰 보면 네. 한국에서 베트남 배 타면 갈 수 있겠죠. 거기 갔다가 살아남아 있는 기간토피테쿠스를 발견하고 저런 게 살다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목격담이 퍼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좋습니다. 상상을 해본 적이 있죠. 민우하루 교수님께서 궤도형 몸집이 크면 산소 농도가 그런 게 더 진하거나 해야 적응할 텐데 큰 몸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전에 고생대 큰 동물들 산소가 많아 살고 있다가 점점 몸집이 작아지는 생물들이 있으니까 그레이트 그 종족은 적응 못한 거죠. 몸이 너무 커서 환경에 적응을 못한 거 아닌가? 가능하죠. 네, 라는 의견을 또 주신 분이 가능하죠. 계시고요. 네, 빙하기가 시작된다, 빙하기가 끝난다, 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큰 동물들이 적응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좀 높죠. 큰 분들부터 일단 힘들어지죠. 그렇죠. 네, 다음 괴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의 이름 용천담적기라는 조선 전기의 책에는 요사스러운 달기라고 해가지고 요개라는 이름으로 직관적으로 바로박 이해하기 쉽게 예. 이 괴물을 그냥 제가 공식적인 이름 아니고 제목 아니고요 뿔닭이라고 부릅니다. 뿔닭. 뿔닭 저게 좋은 뿔인가요? 것 위에 있는 게? 모르겠어요. 뼈인가요, 저게? 모르겠어요. 일종의 뼈치킨이다. 아하하. 뿔닭 뼈치킨. 예, 좋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684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은진현이라는 곳에서 예.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은진현이라는 곳에서 암탉의 머리에 뿔이 난 닭이 발견이 되었대요. 크기나 모양이 숫닭의 발톱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기록의 끝입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각한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생략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좋습니다. 짧은 한마디의 기록 속에 예. 네. 꽤 긴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오. 단서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적죠. 예. 지금처럼 인터넷에 이런 거 봐요.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임금님이 심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다가 띡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알짜배기만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시대에 이게 보고가 예. 되려면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동네의 유지한테 우리 집에 이런 게 나타났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또 이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은진현을 다스리는 현령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그 은진현 현령이 이건 진짜 보고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해서 예. 충청도를 다스리는 관찰사에게 이거를 이야기하면 관찰사가 이거 임금님께도 보고해라 아, 이거 중요하다. 라고 해야지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야 이게? 야, 됐어.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야, 이거는 대박인데? 그렇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당시의 사상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항상 세상에는 음기와 양기가 있는데 그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만물이 다 순리에 맞게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 만물의 조화가 잘 맞아들지 않고 어그러져가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예. 라는 식으로 옛날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머리에 뿔이 난 닭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중시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암탉의 머리에 뿔이 났는데 굳이 묘사를 하기를 수탉의 발톱과 같은 뿔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멘트 자체가 그것은 임금님이 지금 정치를 굉장히 잘못하고 계셔가지고 음기를 너무 강하게 가진 사람이 정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빨리 보고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1684년 이때 당시에 장희빈 때문에 한참 문제였던 시기였어요. 예. 이런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케라틴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습니까? 케라틴 머리카락. 머리카락. 예. 케라틴 머리카락 같은 거를 이루고 있는 좀 특별한 단백질 성분입니다. 참고로 손톱도 케라틴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닭을 얼마나 많이 키웁니까 우리나라에서만도. 옛날에도 지금만큼은 아니고 닭을 많이 키웠단 말이에요. 예. 그 닭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다 보면 케라틴은 손톱이나 머리카락 재질하고 같은 재질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좀 잘못 생겨나가지고 그쵸. 뿔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가끔 해외 토픽 기사 같은 거 보다 보면 머리에 뿔 난 사람이 뭐 맞아요. 중국의 어느 마을에서 나타났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나타났다 이런 소식 가끔 나올 때 있거든요. 네, 저 예. 봤어요. 케라틴이 좀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뿔 모양 될 수 있는 겁니다. 뒤 이어지는 또 다른 괴물 이야기. 괴물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괴물 가겠습니다. 예. 지금 몇 시죠, 근데? 시계 보지 마세요. 네. 네. 아니 뭐 시계만 안 보지 뭐. 시계 보지 마세요. 시계를 봐야 맛인가? 조선왕조실록 네. 예. 1701년 기록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은 일단 서울 시내 하늘에서 이상한 게 보였는데 소리도 났다라는 정도의 평이한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거를 본 것 같다라는 기록이 따라 붙습니다.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서울로 뭐가 공중에서 날아온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만큼. 그런데 부산의 동래에서 하늘에 너울거리는 뻘건 빛 같은 게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크게 길게 뻗치는 모양으로 펼쳐졌대요. 그리고 잠깐 있는 사이에 거기서 발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소리도 막 났다고 돼 오, 있어요. 신기합니다. 발이 나올 때의 모습은 왠지 용 같은 느낌이었대요. 용 같은 느낌. 좀 더 과학적으로 그럴듯한 답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와 저거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기록에 이렇게 남기고 보고를 했을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현대에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거의 정체를 오로라였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로라 이런 거 북극권이나 예. 뭐 핀란드, 노르웨이, 뭐 캐나다 알라스카 뭐 이런 데서 예. 나오는 거 맞아요.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2003년 10월 30일에 새벽 3시 40분경에 보현산 천문대에서 국내 최초의 공식적인 오로라 관찰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육안으로 볼 정도의 오로라는 안 나타났대요. 21세기에도 오로라가 나타났던 일이 이미 공식적으로 한 번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을 수 있다. 긴 우리 역사에서 보면 예. 특별히 태양의 활동이 굉장히 꿈틀대는 그런 시기가 이때 갑자기 도래했다면 그 때문에 1701년에 순간적으로 위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 한국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빨간색 오로라가 그 화려한 자태를 보이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정말 묘한 게 뭐냐면 예. 1650년에서 1700년 사이에 50년 기간을 예. 마운더 극속이라고 해가지고 태양 활동이 굉장히 없었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솔직히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숫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1650년에서 1700년으로 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 하필 1701년 기록이야. 마운더 극소기가 끝난 그 직후인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큰 게 오는 거죠. 폭발해보자. 게 오는 실제로 거죠. 이후로 점점 태양 활동이 좀 활발해지거든요. 그렇죠. 1700년대 초, 18세기 초기에 아마도 그런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 오로라 현상이 나타났고 그것을 마치 우주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기록한 것은 아닐까 그렇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다음 괴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처형 이야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라 시대 후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흥행해가지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문에 붙여놓는 어떤 그런 주술적인 어떤 사람 모습으로 단연 제1로 유행했던 게 처형 이야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 이야기냐? 술 타고 집에 왔는데 처형이 딱 보니까 침대에 부인 다리 2개가 나와 있는 게 딱 보여야 되겠죠. 침실에 딱 들어가면. 근데 다리가 2개가 아니라 4개가 보이는 거예요. 침대에.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왜 자식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처형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도 정상은 아니네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뭐라고 노래 부르냐? 노래 가사가 대충 노래가 이런 내용이에요. 다리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가 보이네. 약간 랩이네요. 2개는 익숙한데 2개는 누구 걸까? 막 이런 노래만 불러요. 약간 레게 스타일이네요. 네. 레게 괜찮네요. 예, 레게.
다리 네개 내 다리 이내 다리. 두 개 네 다리 하면서 플레이캐풍으로. 근데 거기서 바람난 놈이 누구였느냐? 전염병을 일으키는 신이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신이 전염병 신이. 전염병 귀신이. 전염병이. 전염병 귀신이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와 이거 큰일인데요. 전염병 귀신이 그 이야기를 예. 듣고 그 전염병 예. 귀신이 그 노래를 듣고 네. 너무나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과 반성에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생각에 감탄과 감동과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치. 노래로 저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다니 너무 부끄럽고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신이 앞으로 선생님 얼굴을 보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생님 얼굴 보면 그 근처에는 절대 안 가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가드부 전염병이 맹세를 했다는 레게를 거죠? 듣고 그렇죠.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렇죠. 진짜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얼굴을 그려가지고 우리 집 문 앞에 붙여놓으면 전염병 귀신 절대 못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형의 얼굴을 그려서 붙여놓는 것이 유행을 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처용의 그런 행동을 약간 뮤지컬로 그게 승화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람들 중에 그 처용 춤을 되게 잘 추는 사람도 있었대요. 기가 막히게 처용무를 잘 췄다라고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연산군이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이 처용무를 그렇게 잘 췄다라고 폭군이었지만 실상은 댄서였다. 댄서 댄싱 머신. 댄싱 댄싱 머신 연산군. 근데 희한한 게 이게 약간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잘못 읽힌 걸 수도 있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처용무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댄스 폭군.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막 험한 말을 하는데 몸은 춤을 춰. 난 욕할 때 춤을 춰. 힙합을 춰 이러면서. 와. 약간 기가 힙합이 막히네. 좀 욕을 네. 좀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휠인드 돌면서 욕하고 막. 저놈의 목을 쳐라 하면서 휠인드 돌고. 그렇습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 제가 틀린 것 같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연산군이 처용무를 그렇게 한바탕 추고 나면 너무 슬퍼가지고 보고 있는 무슨 뭐 궁녀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막 울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울었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기분 이거 좀 이상한데 무서워. 모르겠어요. 약간 무서워서 온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댄싱 폭군이라서.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연산군만의 슬픈 버전 처용무를 연산군 개발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의견도 있어요. 스트리트 처용 파이터 스쳐파. 스쳐파. 스쳐파 해가지고. 그렇지. 와, 이거 스쳐파네. 댄서들의 경연을 하는데 그쵸. 모든 걸 다 처용무로만 경연을 하는 거죠. 탈락한 궁녀들. 스쳐파했다가 탈락한 궁녀들 눈물 흘리는 거죠 이렇게. 스쳐파 괜찮은데? 스쳐파. 오늘 이거 하나 건져가네요. 올패스 받은 오늘 궁녀는 좋아서 울고. 오늘 이거 건져가네. 스쳐파. 스쳐파에서 탈락하면 이제 눈물 나죠.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이다 보니까 궁녀들이 우는 거야. 맞아. 이게 오디션이 아니면 울 일이 없어요. 과학 이야기로 살짝 돌아가가지고. 좋습니다. 네. 전염병 귀신을 무찔러준다. 이런 전설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기다만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처용이란 이 인물은 겉모습으로 보건대 적어도 부모님이 좀 해외의 먼 지방 출신이었던 중동 사람이었었던 뭔가 섞였어.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은 용왕나라에서 왔나 봐라는 말이 돌 정도로 아주 먼 나라의 풍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나라를 잘 왕래하던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물을 건너왔다 그리고 일단.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혈족적으로도 먼 지방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먼 지역에 토속적인 전염병에 면역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안 걸려. 항체가 있어 이미. 나는 안 많이 걸려. 돌아다녔거든. 쟤는 왜 전염병 안 걸릴까? 전염병에 걸린 부인 옆에도 가 있고 그 부인하고 바람난 사람 옆에도 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밀접 접촉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전염병 귀신도 저 사람은 피해가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탄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1821년이 되면 조선에서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콜레라로 엄청난 고통을 온 세계 각국들이 다 경험합니다. 그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사망자만 해도 뭐 10,000명 단위로 나왔대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임금님이 높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조회를 열어보면 사람들이 숭숭 비는 느낌이 들었대요. 아파서 못 나온 거예요? 그런거나 죽거나. 죽거나. 임금님 후나 말씀하는데 그 자리 비어 있고. 그 정도로 콜레라 피해가 심각했고. 자 그러다가 조선 말기쯤이 되면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식의 소문이 돌았냐면 쥐 귀신이 사람을 물면 악의 기운 때문에 사람이 콜레라에 걸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또 쥐 귀신이 집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구나. 아, 쥐귀신을 막자. 집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붙이는 걸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자, 그런데 고양이 그림을 아무리 열심히 붙인다고 해서 콜레라를 막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에 많이들 빠졌던 것은 이렇게 모르는 것, 알 수 없는 거에 대한 그 공포심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달래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고 퍼뜨렸던 거 예.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심리적 위안을 얻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괴물 이야기 마지막 괴물 좋습니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 보실까요? 물고기. 물고기 모양이죠. 물고기 그렇죠. 모양. 사비하 대어. 사비하라는 강에서 나타난 큰 물고기. 삼국사기를 보면 예. 백제가 망할 때 나라 망할 징조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흰 여우가 막대로 나타났는데 오. 그게 궁궐까지 들어와가지고 높은 정승급 벼슬을 하는 사람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갔다. 나라 망할 징조 같잖아요. 약간. 느낌이 안 좋죠. 아니 그렇죠. 여우가 거기까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 이미 대단하죠. 다 뚫린 거야 보안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거니와 예. 하나로 연계되는 듯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비하 대어 이야기입니다. 첫째, 그 사비하에서 큰 물고기가 죽어서 떠올랐는데 네. 예. 진짜 한 번도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물고기였다. 사람 키 한 3, 4배? 오. 4, 5배?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갑자기 싹 떠올랐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다. 아. 그걸 집어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어. 아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바다 쪽에서 여성의 시체가 떠올랐는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다. 그리고 수도 근처의 물이 핏빛으로 다 물들었다. 이런 연결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은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망하는 걸로 서술돼 있죠. 과학적으로 도대체 뭐였을까요? 과학적으로 저는 이 현상이 적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조 오, 현상. 그거 바로 맞추신 교수님 있었어요. 네. 이거 현상을 적조로 보는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왜냐하면 적조 현상이 진짜 제대로 한번 잘 일어나면 바다가 진짜 시뻘겋게 변하거든요. 그쵸. 강물로 적조가 이렇게 늘어오는 경우도 예, 있어요. 예. 특히 적조 중에서도 코클로디니움이라는 미생물이 있어요. 어. 그림에 보이는 저 화살표로 표시한 바로 저놈입니다. 예. 작게 보이는 거 저놈. 끈끈해. 점액질 막 이런 거야. 네. 끈끈해. 그래가지고 물고기의 아가미 같은 데 달라붙으면 아, 막아버리는구나. 물고기가 막혀서 아. 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특히 현대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저게 한번 덮쳐오면 물고기 도망을 못 가잖아요. 몰살이죠, 몰살. 양식장 가둬놨으니까 네. 몰살 당하거든요. 저런 게 대량 발생을 하면 물고기들 떼죽음 할 수가 있고 깊숙한 곳에 살아서 평소에는 눈에 잘 안 띄던 큰 물고기도 죽어갖고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기록에 있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적조가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이거든요. 예. 두 가지 요소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 그중에 오늘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온난화된 기후가 나타날 때 아. 현대의 기후 변화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기후가 안 좋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자라는 다른 동식물들도 그만큼 잘 못 살게 되죠. 그러면 여우 같은 그런 야생 동물도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민가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민가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런 이야기하고 연결되죠? 예. 백제 멸망할 때 징조 중에 무슨 귀신이 나타나서 울고 갔다 이런 이야기도 어. 있어요. 평소에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어떤 희귀한 야생동물 이런 것도 야생새 이런 게 갑자기 도시에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울다가 갔다 뭐 이런 현상이 발생했겠죠. 나아가서 이렇게 기후에 문제가 생기면 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농사도 안 되겠죠. 그렇죠. 당시 농업이 제일 중요한 산업인데 그렇죠. 사람들의 삶도 엄청나게 안 좋고 위험해지겠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는 괴물썰이었습니다. 장산범이라는 괴물은 어떤 이유로 썰이 퍼진 건지. 와. 예, 요거에 대한 견해를 좀 묻는 질문이 있었고. 장산범은 부산의 해운대에 장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괴물이라고 해서 호랑이처럼 비슷하게 오. 생겼다고 해가지고 장산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거의 전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거 거의 2010년대가 되어가지고 예.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해운대 장산 쪽에 사는데 그런 귀신같이 생긴 짐승같이 생긴 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 너무 이상하더라. 오. 이런 걸 어느 분이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한 분이 그거의 이름을 장산범으로 붙여갖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 잡은 그런 괴물입니다. 그럼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친구가 아니네요. 한 10년 정도 된 그게 끝이에요. 그 정도 이야기가 끝이에요.
뭔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있나요 그 뒤로?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은 또 이름 자체가 약간 운치 있는 이름이에요. 운치 있어요. 오래된 느낌이야. 맞아요. 네, 장산범. 네. 얘는 1, 200년 넘어요. 딱 느낌이. 근처에 장산범을 소재로 한 소설이라든가 만화라든가 뭐 썰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살이 많이 붙었어요. 장산범이 목소리 따라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그러면 사실 최근 장산범이 느낌이다. 사람으로 변신한다든가 그쵸. 뭐 이런 식의 달라붙은 이야기가 많이 생겼어요. 요게 사실은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나오던 거거든요. 그렇죠. 액체 인간이 이렇게 전화할 때 엄마 목소리 내고. 맞습니다. 그렇게 장산범은 탄생을 했다. 예, 얼마 되지 않은 친구다. 그래서 왜 이 괴물 이야기를 하시느냐. 왜 이거에 괴물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괴물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 괴물 이야기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시대상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을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다루어 보았던 적조 이야기처럼 현대에도 교훈을 줄 수 있는 역사 속에 배울 거리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모든 것이 과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거의 어떤 전설, 괴물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 사고로 추론하고 이렇게 과학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숭실 사이버대학교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네. 숭실 사이버대학교 농어촌 특별 전형 안내. 네, 저희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2월달에 지금 현재 이제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뭐 학기마다 계속 이제 모집은 하니까 예. 저희 학교 이제 관심을 네. 가져 주시고 강의 같은 거 보면서 배우는 거 오. 학위도 하나 나오면 좋잖아. 지금 서울대학교 자퇴하고 숭실 사이버대학교 간다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 안 될 것 보고 지원했다면 뭐 등록금 할인 혜택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학점을 좀 잘 준다던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손을 잡아드리면서 아, 감사 인사를. 근데 사이버대학교를 못 만나잖아요. 오늘도 잘 옆에 이거 너무 막히는데? 사실 예, 우리 하반기에 오프라인으로 예, 직접 등록하셔 가시면은 우리 곽재식 교수님께서 너무 던지지 네, 마시고요. 직접 이렇게 세족식 학생들 세족식 해주십니다. 아니요. 세족식. 사장이고요. 아니요. 학생들 오면은 이제 발을 씻기시면서 물이 있고 발이 있으면 뭐 세족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이게 친밀감. 친밀감 좋은데 예, 세족식. 이게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된 건 아니다. 세족식은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은 안 돼 있다. 숭실 사이버대학교에서 학과장님이 직접 세족식한다? 이거는 사이버대학의 혁명입니다. 역사에 남아. 역사에 남는 걸 하시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걸 하시겠습니까? 역사에 남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번 그런 걸 저질렀다? 그 예. 한국의 사이버 대학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 모든 학교의 모든 교수님들로부터 예. 맹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너 하지만- 때문에 내가 맨날 발 씻고 있다.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모든 사이버 대학이 다 세족식을 하게 되면 어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프라인 대학들도 세족식을 따라하고 아. 총장님부터 교수님들 세족식. 오늘은 세족식 그래서 물리학과 다 오세요. 그렇죠. 물리학과 교수님 맞아. 6분이서 그렇죠. 한 200명을 세족식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국 대학 교육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족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세족식. 세족식. 그러니까요. 세족식. 언제까지 학점만 따로 다니니까 맞아. 발을 씻어야 돼. 세족 사이버대학교 아닙니다. 숭실 사이버대학교. 네, 숭실사이버대학교에 세족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잠깐 가시면 곤란하고요. 그냥 그런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사실 저게 지금 세족식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자세가 각도가. 그렇죠.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오른쪽에 저 농어촌 예. 특별전을 하시는 분들, 예. 저분들은 작업하신 후에 사실 세족이 필요한 상황이죠. 필요하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세족 합니다. 특별 전형 그런 거 없고요. 네. 그런 것들 없고요. 그런 예. 거. 저희 교수님께서도 강의를 하시고 또 맞습니다. 예, 이 네. 환경안전공학과로 오시면은 교수님의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괴물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네. 굉장히 환경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숭싸 숭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성공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아니 또 우리 사이버 대학들이 네. 맞아요. 라이벌이나 적이 네.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네, 저는 예. 저-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만들어서 오. 직접 제작한 수제 종이 비행기가 20분을 날았거든요. 정말로요?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학교에 달렸는데 어. 날아가서 산을 넘어갔어요. 오! 얘가 영원히 날아가. 그죠? 잠깐만. 이게 동력 이게 잠깐만. 정말 우리나라의 지리학에서 산으로 분류하는 산 맞아요? 약간 그 어벤져스 타고 다니는 비행기 네네네. 떠나는 것처럼 네네. 종이 비행기가 떠났어 이렇게. 네. 떠나는 걸 보고 야 저렇게 난단 말이야. 와, 산 넘어간 건 사실 아니죠. 거의 산 넘어갔죠.
그래서 나중에 커서 네. 종이 비행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어, 오래 날리기 어, 대회. 네. 아 거기 세계 챔피언도 20분이 안 돼. 그분들 이제 실내에서 정말로 실내에서. 정말 똑같은 거 사고 바람도 별로 없고 저는 이런 바람을 데서. 탔어요. 바람 탔고. 정말 이거 거의 토네이도를 타고 올라간 것 같아요. 아하. 정말로.